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대선이 99일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죠. 덩달아 각 정당과 후보들의 표심잡기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 표심잡기 행보 가운데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공을 들이는 대상은 단연 2030 세대입니다. 2030 세대의 표심을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2030 청년 세대가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토론텐에서는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과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청년 대변인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문정은입니다. 어제가 대선 100일이었지 않습니까? 각 당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각오도 새롭게 다졌을 것 같은데 세 분 모두 당 사정 꿰뚫고 있으니까 좀 요즘 당 분위기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좀 들려주시죠. 예, 저희는 선거 본선 레이스 시작되고 난 뒤에 좀 무겁다, 오만하다 이런 질타를 받고 한번 지금 쇄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당 중진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뒤로 배치하고 실무자나 젊은 분들 위주로 선대위를 꾸려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좀 반성하고 좀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또 반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민주당의 뒤를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경선 직후에 컨벤션 효과가 나오고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좀 오만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리 새롭지 않은 인물들로 선대위가 많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다시 긴장을 하고 쇄신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게는 좀 덜어내고 실무 그리고 또 젊은 층 위주로 다시 한번 짜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정의당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의 제3지대론과 관련해서 긴장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는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그리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를 앞세운 청년선대위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지지들이 좀 높아지면서 좀 고무되어 있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여당과 야당은 좀 자성과 좀 반성의 분위기인데 정의당은 요즘 좀 고무돼 있는 분위기.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대선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좀 대선이다 이렇게 좀 특징을 짓기도 합니다. 이건 역대 선거와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 대선과 봤을 때 이번 대선 어떻게 조금 저희들이 좀 정의를 내리고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국민의힘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대선이 사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 후보가 나왔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다라고 서로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각 당의 후보들의 네거티브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미래 비전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부분이고 또 정의당에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게 하시겠지만 양쪽 진영이 굉장히 최대한으로 결집되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제3지대의 존재감이 기존보다는 많이 약해진 선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혹시 어떻게 좀 이번 대선을 좀 특징을 좀 찾고 싶으십니까? 이번 대선은 양당 후보가 공이 이제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다 받게 되는 최악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선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국격을 높였다라고 하는 찬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양당 대선 후보들이 스스로 이제 뭉개뜨리는 그런 굉장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호감의 극치가 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기면 누군가는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최악의 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생의 문제라거나 코로나 네. 위기로 대두된 문제들이 전혀 대선 국면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 민생 실종 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보죠. 지금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기존 대선에 비해서 구도가 많이 다변화된 선거입니다. 오늘 또 2030 얘기를 할 텐데 네. 2030 세대 내에서도 남녀가 갈라져서 젠더 갈등이 첨예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면서 동시에 아까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변화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선거입니다. 지금 네. 보통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략이 어땠냐면 현 정부와 각을 세운다거나 이런 공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변화를 안 할 수도 없고 많이 지금 구도가 갈라져 있다. 지금 결이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이 뭐 세 번 말씀을 들어보면 역대 어느 대선보다 이번 대선이 좀 특이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2030이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가울 수도 있고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정치권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2030에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으로 그만큼 2030이 이번 최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왜 그런지 실제 현장에 뛰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니까 왜 이번에 이렇게 2030이 주목받고 있는지 이번엔 정의당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좀 고조되어 왔다고 보는데요. 네. 그 이전 대선들이나 선거들을 이제 살펴보면 2030 세대 유권자들에 대한 표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030 세대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20대 개새끼론이라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증가폭이 이제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이제 88만 원 세대론 이후에 청년들의 실업 문제라거나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 같은 것들이 중요한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면서 청년들의 문제가 이제 대선까지도 다루게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된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 하대변인은 이 얘기에 좀 공감을 하시는 건지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또 얘기할 부분은 없는 건지. 예,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호남 홀대론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호남 분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집토끼인 것처럼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오만하게 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대안이 등장하니까 바로 대안 투표를 해버리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030 세대는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것처럼 아주 오만하게 굴었거든요. 이걸 뭐 좀 비유를 하면 2030 홀대론 같은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2030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조건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느 정당에서 우리를 대변할 것인가, 어느 정당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찾아다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 같은 구도와는 달리 전통적인 문법이 깨졌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얘기하자면 사실 20이랑 30도 굉장히 다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도 있죠. 굉장히 다르고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얘기를 하자면 20대, 30대가 정치를 가장 깔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존의 과거에 얽매 있는 게 적어요. 예. 예를 들면 저희 당의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60대 이상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한 여러 산업화의 어떤 업적들을 굉장히 많이 평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40대에서 50대 뭐 중반 정도까지는 민주당에서 한 민주화의 업적을 굉장히 많이 평가해 주시고요. 네. 근데 20대, 30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누가 정치를 잘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아니 이분들도 정치 잘 못하더라. 위선 있고 내로남불 있더라라고 하니까 대안을 찾아서 국민의힘 쪽으로 바로 눈을 돌리셨죠. 그 결과가 4.7 재보궐에서 저희가 20대 지지율이 압승을 거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또 그걸 계기로 국민의힘이 좀 오만하고 잘 못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정말로 제일 깔끔한 스윙 보터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분들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윙 보터 뭐 어떤 진영이나 이념보다는 그때그때 이슈나 또 인물에 따라서는 투표하는 성향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2030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것이다 하는데 세 분은 이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또 시각에서 좀 또 다른 견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2030 세대는 스윙보터가 될 거고 이분들이 선택하는 정당이 다음 집권 여당입니다. 실제로 제가 2030 여러분들 만나고 다니면은 마음껏 갑질할 수 있는 선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하시는 선거입니다.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준석 대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세대 포이론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4050은 조금 더 민주당 지지 성향이면 저희는 6070뿐만 아니라 2030으로 이제 세대 포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기존의 지역주의 이상으로 지금은 세대별 표심이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네.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 때부터 이제 만 18세 유권자들이 대거 유입하게 되는 선거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이제 신규 유권자로서 어떤 표심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표심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크게 작용을 하겠고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투표에 참여했던 이제 시민들의 숫자가 적어요. 2030 세대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역동성을 줄 수 있는 폭이 넓다. 그래서 2030 세대가 훨씬 더 이 전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은 네. 그런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저희들이 더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2030도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뭐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2030이라 하는데 그 안에도 각각 또 2대녀 얘기도 나오고 또 범주에 따라서 뭐 또 취업 준비생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뭐 정규직도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되겠어요. 어떤 정책을 개발할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워낙에 다양한 범주들이 함께 묶여 있는 게 2030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비판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2030이라는 말을 이대남이랑 동의어처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가 2030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대남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수 정당에서 정치 변화의 어떤 바람을 부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마치 2030은 이대남만 있는 것처럼 구는 것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용어를 혹은 그런 문법을 쓰면 쓸수록 이대녀 혹은 뭐 30대 여성분들은 되게 소외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된다. 정치권이 이걸 갈라치기를 오히려 앞장설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20대 전체에게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꺼내셨다가 접으셨었는데 저 그런 거 보면서 이거는 너무 20대를 하나의 잣대로 보는 네. 잘못된 접근이다. 왜냐하면 20대 안에서도요 금수저냐 아니면 뭐 정말 자산 없이 힘들게 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20대, 30대 분들은 뭘 싫어하냐면 20대 중에 소수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도 싫어해요. 네.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대 전체에게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20대들 어지간하면 뭐 중소기업 다니고 중견기업 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이미 소득세 얼마 안 내는데 정말 20대 중에서도 벌이 높은 친구들한테만 또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대, 30대 남녀를 뭉개가지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주 잘 썰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 그런 말씀 저도 드립니다. 정의당 문정은 위원장도 이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좀 원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청년 세대 안에서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가 청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네. 둥글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제 20대, 30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성별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 20대, 30대 청년 안에서도 소득계층이나 자산에 따른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정치가 이제 뭉뚱그려서 호명하는 거에 대한 네. 사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기성 정치권이나 또는 기성 세대가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시각으로 이 청년을 접근하는 건 결코 이 청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낼 수 없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제일 좋은 청년 정책이 뭘까에 대해서 저도 윤석열 후보 캠프 돕는 분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좋은 청년 정책은 그냥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청년들에게서 제일 각광받았던 정치인이 홍준표 후보거든요. 예. 홍준표 후보한테 청년 정책 뭡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정책이 뭐 별거 있냐. 우리가 정치 잘해서 젊은 친구들이 취직도 잘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을 수 있는 세상 만드는 게 최고의 청년 정책이지. 뭐 20대, 30대 콕 집어가지고 뭐 등록금 좀 낮춰주겠다, 원룸 비용 좀 대주겠다, 뭐 좀 해주겠다 이런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냥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 떼서 너네 조금씩 살기 힘드니까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같이 만들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2030과 관련된 각 당의 좀 고민을 좀 짚어보고 그 고민에 대해서 또 다른 당의 청년 정치인들께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촛불 전국 이후에 대선, 지방선거, 총선, 뭐 내리 3연승에 2030이 그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하면 2030 두텁다 했는데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치르면서 그 도시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예. 일련의 이 과정에서 지금 당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계신가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2030이 앞장서서 민주당을 지지해줬다기보단 2018년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국정 지지율이 80%였습니다. 네. 남성, 여성 막론하고. 근데 2018년 뭐 6월 좀 지나서부터 남성 지지율만 빠지기 시작하더니 2019년에 뭐 조국 사태라던가 거치면서 확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바로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였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공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박탈감을 느끼게 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지를 못하겠다. 그건 대안이 아니다. 더 구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박, 태극기 부대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흐름을 가져갔는지를 보면 민주당에 실망했기 때문에 바로 대안이 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하지만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진보적인 그 가치라는 게 관념, 개념이 아니라 유연함, 뭐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2030들한테 이제 진보적인 가치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20대가 보수화됐다는 이런 잘못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보다 더 태도 면에서 진보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네. 민주당 하 대변인의 이 진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00% 공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저희가 냉정하게 말해서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정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도 차마 올 수 없는 정당이었어요 한동안.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를 또 거쳐오면서 조금씩 저희가 체질 개선이 됐고 최소한 여기가 비상식적인 정당은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광주 전남에서 보시기에도 옛날에 자유한국당 때 뭐 5.18 폄하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최소한 광주 전남에서 보시기에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무릎 사과하고 뭐 이제는 뭐랄까요 최소한 상식의 영역 안에 있는 정당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 전남의 민심의 문을 여는 것보다 수도권 청년들 민심의 문을 여는 게 조금 더 빨랐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전 개인적으로는 안심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5.18 그러지 않았으면 5.18 문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털어냈다가 최근에 이제 전두환 씨는 정치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이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기회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 순천에서 정치를 하니까 그런 12.12, 5.18 빼고는 정치 잘했다 그 발언 나왔을 때 저도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도 저희 당이 그래도 많이 변했던 것이 정말 예전에 그 구태 자유한국당이었다면은 전두환 씨 그 돌아가셨을 때 뭐 조문 가느니 안 가느니 당내에서 네.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전부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공과를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당이 일관된 스탠스는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씩 저희도 진일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양당이 이러고 있을 때 정의당이 조금 지지를 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히 저는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군대라거나 경찰이라거나 검찰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더 바닥에 떨어져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네.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양당이 이렇게 실책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지지가 정의당으로 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네.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또 이제 사표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정의당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래된 질문에 네. 계속 놓여 있게 되고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의당 스스로가 이제 진보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뢰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드리려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정의당의 가장 큰 고민이 말씀하신 대로 이 뭐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의 실망하는 2030이 온전히 좀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표 심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당 내에서는 좀 몇 가지를 또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정치하게 분석을 해보면 또 몇 가지 원인들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못 받냐의 문제가 그냥 특정 정파인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지하는 형태, 그 비례성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아니더라도 그 정당에게 지지해주는 시민들의 어떤 민심이라고 하는 게 의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이 돼줘야 그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텐데 그게 오랫동안 지금 유보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이번에 최대 그 대선의 관전 포인트를 제3지대 론으로 네.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의석수와 무관하게 대선은 이제 지지를 모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쭉 들어보고 느끼는 생각이 정의당도 정말 안 변한다는 생각을 제가 들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이를테면 정의당이 고집스러워요. 네. 고집스러워요. 그 상당수의 이제 남성분들은 비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경청해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들어요. 유권자를 네. 가르치려고 들어요. 약간 계몽시키려고 들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물렁한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가지 않는 건 정의당도 그만큼 참 안 변한다라는 어떤 네. 민심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여전히 유권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근데 저는 정의당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정의당이 최근 들어서 뭐 하는 정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페미니즘 정당인 것인가. 네. 뭐 물론 생태도 얘기하시고 뭐 물론 노동 이슈도 기존같이 한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굳이 내가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을 꼭 지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좀 색깔을 못 잡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부분에 듭니다. 있다가 네. 그 청년 정책을 얘기할 때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요. 네. 또 국민의힘의 고민도 짚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뭐 홍준표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 대선 후보가 못 되니까 일부 청년 당원들 탈당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 좀 지지율을 보면 전체 지지율에 비해서 2030에 대한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진단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감히 정의당, 민주당에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당 내부에서 세대 갈등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2030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중에 뭐 여러 이유들이 있죠. 정책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소통도 굉장히 잘하셨고 또 그중에 이준석 대표의 젊은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나 그 옆에 측근 그룹들을 보면 조금 저희 당에 오래 계셨던 중진 의원분들, 좀 조직표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바라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2030 세대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체제가 조금 후퇴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2030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얘기들을 하기 전에 당내에 있는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뭐 임승호 대변인, 신인규 대변인, 뭐 양준호 대변인 같은 젊은 사람들부터 빨리 이제 뭐랄까요, 품어 안는 것이 우리 당의 굉장히 큰 과제다. 그래야지 당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로부터라도 진정한 어떤
정말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당 밖에 있는 청년들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책점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국민의당의 이 고민 뭐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문제는 없는 건지. 저는 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뭐 천하람 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천하람 위원장이나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나 신인규 부대변인, 임승호 대변인 이런 분들이 없는 선대위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대결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제가 동의하진 못하지만 이준석식 공정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경 안 보고 기회를 주면 실력만 보고 이제 발탁하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실력을 입증하면서 발탁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임승호 대변인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분들, 그리고 뭐 선출된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서 패싱되고 개파로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예뻐하는 사람, 윤석열 후보 가까운 사람 이런 분들이 내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토론 배틀은 왜 했나? 그건 쇼 아닌가? 어차피 결국 개파로 배경으로 결정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쇄신이 되면 되게 위협적일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공정론이 후퇴하고 붕괴하고 퇴행적일 때 지금 우리가 빨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기회의 포인트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조금 긴장하고 지금 고삐를 조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뭐 윤석열 후보 꼭 개파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경선에서 승리한 캠프니까 또 그 안에도 굉장히 유능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방금 이제 우리 하원기 대변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이번 대선은 정말 누가 빨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냐의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지율 컨벤션 효과가 많이 이제 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가볍고 젊고 새롭게 선대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분석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열기도 시키면서 좀 대선 후보들이 20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준비한 좀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은 대선 후보들이 2030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고 토론을 계속 이어가죠. 청년이 오히려 청년 주기별로 보면 지금은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 가장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청년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럴 용의가 있어요. 전 청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회를 많이 만들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2030에게 전환의 세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잘 자립하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선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2030에 대한 구애 간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당의 또 공약, 정책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부터 2030 관련 공약, 정책 좀 간단히 소개하고 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네, 저는 뭐 크게 봐서는 저희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늘 주제에 맞게 조금 더 그 청년에 포커스를 댄 공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 뭐 윤석열 후보 얘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최근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각 내각 안에 여러 부처 장관들도 있을 것이고 청와대에도 뭐 주요한 뭐 비서실장이 됐든 여러 수석들이 됐든 보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실제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 뭐 그냥 또 도와준 청년들 자리나 만들어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젊은 나이에 그 의사 결정자, 정책 집행자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만 한국에서도 우리가 맨날 말하는 마크롱 같은 사람들도 좀 나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함께 결정을 하고 청년들이 주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면에서 청년 보좌역 공약 자체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청년 공약
간단히 설명을 하고 또 얘기 나누죠. 네, 제1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기보다는 당의 이제 1호 공약으로 발표됐던 게 신노동법 내에 주 4일제 공약이었습니다. 네. 젊은 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지지했던 정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으로서는 또 후보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전국민 일자리 제도라거나 또는 방이 아닌 집을 제공하는 주거정책, 주거급여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어서 민주당 청년 공약 간단히 설명을 하고 또 서로 토론을 하죠. 예, 좀 마이크로 하다면 마이크로한 정책일 수 있는데 뭐 얼마 줄 거다 이런 정책들은 이제 잘 안 통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청년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정책들이 저는 굉장히 호평을 받던데 얼마 전에 이제 산부인과를 여성 건강의학과로 바꿔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20대, 30대의 다수 여성분들이 호평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이게 인상 깊었냐면 20, 30대 여성분들이 저희 이재명 후보를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 그분도 싫대요. 싫은데 저희 공약을 보더니만 흡수율이 되게 좋다. 저런 거는 지금 와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줄 것이다, 어떤 자리 줄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청년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 감정, 그 생활 이해하는 공약이 좋은 공약이라 생각해서 이 공약을 제가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각 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 각 당의 공약에 대해서 상대 당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하다, 또는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누가 하실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청년위원장 좀 자임하시면서 논란이 됐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 보좌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외피를 좀 쌓으면서 이미 주요 선대위원장들의 일 보좌역은 다 이제 내정을 하시고 네. 나머지 이제 그 보좌역을 또 보좌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감없이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선대위에서 보좌역 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캠프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시야 높게 해서 선대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정말로 국정을 집행할 때 각 부처 장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보좌역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저도 그 청년위원장을 이제 하셨으니까 좀 우리 윤석열 후보도 쩍벌 이런 거 좀 그만하시고 좀 더 이게 청년들에게 좀 더 잘 다가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예, 전 정의당에 여쭤보고 싶은데 전 주 4일제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근데 어떤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죠. 주 5일제일 때도 주 6일, 주 7일 일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호해야 되는 분들은 일단 그분들 그리고 주 1일도 출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할 말은 사실 알 텐데 집권여당에서. 그래서 주 4일제가 과연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요. 청년들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좀 궁금해요. 우선 알려진 조사이기도 한데요. 한국리서치에서 1,000명 정도 조사했었을 때 20, 30대 70% 이상이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당에서 후보가 이 주 4일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2023년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우려하셨던 지점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초단시간 노동, 그러니까 15시간 이하로 노동하는 거를 이제 막는 초단시간을 이제 막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을 보완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장시간 노동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등 이 주 4일제가 실질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요즘 저희들이 공정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2030 세대에서는 이 공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정책에 있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 세대 갈등으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 당에서 이 공정의 문제, 이 2030이 생각하는 이 부분 어떻게 좀 당 내의 정책으로 녹여 넣을 건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당의 중진 의원분이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녀공학에서 요즘 체육복을 갈아입을 때 옛날에 이제 저희가 클 때만 해도 남자애들은 화장실 같은 데 가서 갈아입고 이제 여자 친구들, 동기들을 위해서 이제 교실을 비워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그 남자 학생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도 교실에서 갈아입고 싶다.
이렇게 좀 서로 교체해가면서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성세대 분들은 야 남자가 뭘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폄하의 뜻을 빼고 얘기하자면 째째함이 최근에 2030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역으로 말하면 지금은 사회적 공정성보다는 나에게 공정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2030 세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얻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는 남자라면 미래에 뭘 큰 걸 얻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양보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나중에 뭔 득을 많이 보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30에서는 내가 투입한 노력이 합리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뭔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 또 납득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능들이 굉장히 강하게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인상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권자를 가르치려 든다 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뭐 어떤 건 이런 건데 젊은이들이 말하는 공정을 비유하면 이 개천의 가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큰 강에서 용의 어떤 새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바닥까지 도달하는 경쟁을 하는데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공정하냐. 용의 자식들은 이미 바다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가 이제 뭐 어떤 거에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래봤자 용이란 것들이 자기 새끼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스펙 품앗이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개천에서 가재들이 개천에서 살더라도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견 듣기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큰 강으로 가는 진입 장벽을 닫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데 제가 크게 이제 반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아까 그 말한 그 잣대를 달리해야 된다는 거가 공정은 맞거든요. 그러면 이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시험조사 한번 하자 이게 공정이 아니라 이 원래 있던 그 개념, 이 공정의 개념을 적용하는 게 진짜 공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양성평등 채용제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일종의 할당제인데 남성들이 더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들한테 어떤 좀 이익을 주고 여성들이 조금 더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여성들을 채용하고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뭐 그냥 뭐 지역 뭐 성별 이런 식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균형이 필요한 정도의 할당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의당 문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기본이랑 공정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정치에 이제 들어오게 된 배경들이 사실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일종의 이제 생존 본능을 탑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회로 이제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이나 기본이란 단어도 사실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공정의 이슈는 굉장히 협소한 차원에서의 공정이잖아요. 뭐 절차적인 거에 대한 발판을 만들거나 이게 아니라 더 복합적으로 또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는 이제 공정 문제로 정치가 좀 내용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이 기본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도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이제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그런 적자 생존의 사회로 가속화됐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또다시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원 배분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 세대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권한을 누렸는데 지금 이제 2030 세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기도 하고 많은 또 앞으로 부담을 짊어져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 얘기는 뭐 밤새워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이제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 청년 정책들 공약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뭐 대선 때 청년 공약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이 되도록이처럼 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만큼은 이거 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좀 당 내에서 좀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몫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두 당은 정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좀 지시면서 왔는데 청년 정책이 아직 제자리다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통령들의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뭐 무슨 정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사실 청년 정책도
정당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네.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5년 임기 안에서 내가 청년들을 향해서 뭘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만 약속하게 되니까 청년 정책도 시작은 됐지만 사실 일정 부분에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유럽 연합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좀 더 청년 문제를 일찍 겪었던 프랑스나 유럽 사회들을 보면 사실 정당이나 사람에 상관없이 이 사회의 본질적인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의 내용을 달리 하더라도 그 약속은 쭉 지켜가는 거예요, 그 정부가.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혀 안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들과 정당과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최소한의 약속들을 하는 그런 계기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2030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정부가 막상 출범하고 나면 청년 정책은 사실 수많은 정책 중에 일부입니다. 네. 그럼 결국 그 아젠다를 계속 꾸준히 끌고 가고 이슈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저희 당만 해도 2030 국회의원 거의 없거든요. 물론 흔히 뭐 청년 정치라고 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나마 뭐 장경태 의원 뭐 해서 몇 분 하십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분들도 계속 청년 얘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룹을 이루고 있어야지 서로 돌아가면서 각자 관심사에 맞는 얘기들을 꾸준히 하고 야, 우리 그때 그 공약했었는데 좀 지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지금 같은 토양에서는 뭐 선거 때만 반짝하기가 십상입니다. 네. 저는 꼭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청년 정책 많았어요. 청년 정책 많고 기구도 저희가 많이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제가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는 청년들을 방금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해야 하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비겁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기에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말을 안 했고 말을 안 하는 과정에서 대의되지 못한 어떤 감정들이 누적되어 가다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쏠린 건데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갈등을 이용하거나 증폭되거나 하는 거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제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에 있는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면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시도하면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 시도를 해야 된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 정치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뭐 그동안 각 정당에서도 뭐 선거 때마다 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이 젊은 이 정치인들 많이 영입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이 안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네. 뭐가 문제였는지 좀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정당이 특히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키운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항상 네. 뉴페이스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그냥 선거 임박해가지고 적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뽑아와서 대충 뭐 잘하면 될 만한데 이제 꽂아서 줬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다 안 됐죠. 그래서 뭐 원내에 거의 못 들어갔고요. 저희 당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성입니다. 네. 정치에 있어서도 내가 정치에 이렇게 입문을 해서 우리 이 당에서 이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 내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안 나오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당대표가 바뀔 때마다 그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네. 길게 믿고 내 인생을 그 정당을 위해 투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민주당 얘기 듣고 정의당 얘기 듣죠. 예, 뭐 방금 지적하신 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총선을 보면 정당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모든 정당에 공이 없는 거고 제가 뭐 생각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키워준다 이런 개념을 따라서 청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큰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진영 거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 중진들 의원들이 하는 얘기나 청년 정치인 입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처럼 청년 정치인이면 기계도 있고 죽을 각오도 하고 욕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왜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천에서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 굵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죽을 각오까지는 없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이 정치적 이익을 못 볼지 모르겠지만 좀 밑바른 소리도 할 줄 알고 청년 네. 정치인들부터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정의당 그동안 청년 정치 좀 더 활성화돼 있는데 그래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나요?
청년 정치 그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사실 좀 외부적인 게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조금 더 정의당의 청년 정치가 좀 더 다양한 이슈라거나 좀 보편성을 더 탑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새 정당 공의 또는 한국 정치 전반에서 사실 젊은 세력들이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많이 미약한 상태이긴 네. 합니다. 뭐 오늘 이제 이걸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지금 내년부터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서 예. 지방의회 의원들의 2명당 1명 이제 보좌진이 배치가 되는데 예, 그것도 그렇죠.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정성, 예측 가능성 계속 말씀하시는데 직업으로서의 이제 정치인들이 육성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제도적으로도 고민하지 않으면 네. 계속 발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가 네. 노정돼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선 정부에서 물론 2030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또 여야가 앞다퉈서 내놓고 있는 게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다. 지금 25세 이상인데 앞으로는 18세 이상만 돼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이게 이제 뭐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보완은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보신가요?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 저만 해도 그 순천에 저희 조선대학교 한 2학년이시니까 지금 피선거권이 현재로서는 없죠. 네. 그분도 지금 순천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치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피선거권이 낮춰지면 저는 정말로 뭐 공천까지도 공천해드린다고 해도 당선이 참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니,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바로 직업 정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점에서 네. 피선거권 하향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건 마무리 반언으로 두 분 더 간단히 얘기하고 끝내죠. 예, 옛날에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피선거권 하향을 주장했죠.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도 청년 세대라든가 청소년 세대까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를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합의해가지고 밀어붙여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거권, 그 피선거권 일치 문제는 내용적으로도 일치가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정치를 좀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 피선거권이랑 선거권 연령이 일치되면은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정치에 개입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세 분을 보면서 이 청년 정치의 필요성, 혹시 역동성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각 정당 또 각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그 청년 정책 공약에 대해서 좀 한기로 올리지 마시고요.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2030에 대한 기성세대의 그 어른스러운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를 좀 바라고요. 세 분 패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